사료들을 보면요, 뭐 이런 책뿐만이 아니고 많은 뭐 그 당시 1910년 8월에 그 외국 그 외교관들, 그 다음에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기록을 한 바에 의하면 1910년에 8월 달에 8월 20 며칠 날 일본에서도 이거 상당한 소요가 일어날 걸로 봐가지고 그냥 막 거의 모든 그 군대 경찰들이 다 비상이 걸려 있었는데 너무나 좀 허무할 정도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의 기란내 일본 군으로 자원을 한 조선 사람들이 상당수 됩니다. 노비들이었습니다. 조선에. 미안한 얘기지만 조선시대 그 이여운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조선 인구의 40%가 노비였다. 노비는 돈으로 사고 파는 존재. 뭐 양반이 때려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 이런 게 40%였다는 거죠. 뭐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게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여진족이 세운 그 후금, 청나라 이런 데에서 조선의 기술자들을 아주 지극히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선에서의 기술자라 함은 산업공상의 신분구조에서 가장 하층민이었고, 그리고 뭐 향소, 부곡 이런 데서 사는 천민들이나 하는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뭐 대장장이, 뭐 무슨 뭐 물건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전부 청나라로 오면 아주 극진히 예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조선의 천민들이 다 투항을 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아야 나라가 망했을 때 왜 이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다 밝히고, 그 다음에 뭐 해석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뭐 해석하는 사람들의 자유고, 저 같은 이제 기자 출신들은 뭐냐면은 그걸 이제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아 이게 그 당시 우리가 이랬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료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그야말로 이 좀 민족주의적인 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상당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윤치호 일기, 이게 전부, 윤치호는 전부 영문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영문 일기를 통째로 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날짜별로 다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윤치호의 일기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본 측의 그 외교 사료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전부 다 그대로 다 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보세요. 지금 우리 학자들은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석에서 뭐 술 먹는 자리에서 야 이렇잖아, 니네들 논문을 쓰든지 막 가서 얘기를 하든지 유튜브에도 나와서 이런 거 얘기해.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우리 여기서 얘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강단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밥줄 끊어진다. 나 학교에서 쫓겨나면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서울대 국사편찬위원장 중에 이태진 교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고종은 계몽군주론이고 뭐 대한제국은 뭐 위대한 민주국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조선 후기서부터
우리가 그걸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 뭐, 비록 뭐 부족한 게 많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내면적으로 이 자본주의 뭐 근대화가 싹틀 수 있는 이런 인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그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오고 있는 와중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이 근대화 개혁을 다 무너뜨리고 식민 통치를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종시대, 조선시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서 학자들이, 특히 외국 학자들이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 20세기 초반까지 전국 단위로 통용되는 화폐가 없는 나라에서 무슨 놈의 근대화 자본주의가 싹을 트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비숍 여사를 비롯해서 조선 후기에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돈이었습니다. 1달러를 바꾸면요, 소세지 꾸러미 같은 그 돈꾸러미를 몇 개를 줘요. 노새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 돈을 환전을 했더니 이 돈을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인부 6명을 동원해서 지게에다 저도 다 못 지고 갈 정도의 돈이 나오니, 아니 화폐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무슨 놈의 자본주의 맹아론이 있고 시장이 없는데 무슨 놈의 자본주의 맹아론이냐. 사기 좀 그만 쳐라.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맹아론은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고종 계몽군주설도 20년 전에 이미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이런 걸 보고 이제 국뽕이라고 하는데, 이 국수주의와 희로뽕이 합쳐진 국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뽕이 지금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죽창가를 외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거를 어떤 뭐 이념적인 그 관점이 아니라 학문적인 관점에서 뭐 역사적 사실을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도록 다 지금 날조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다. 그래서 이게 E.H. 카라는 사람이 역사란 뭐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그러니까 막, 야, 그 E.H. 카 대단한 사람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요 E.H. 카가 얘기한 요걸 악용을 해가지고,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인데,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 쓸 수 있다라고 지금 왜곡을 해서 우리 역사를 좀 뭐 전부 그런 식으로 지금 이른바 막 계급투쟁 사관식으로 지금 다 뜯어고치고 조선시대를 막 환상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세종이 과연 성군이냐 하는 근본적인 그 의문을 제기한 책을 뭐 이영훈 교수가 얼마 전에 내고 그랬는데, 조선시대의 노비를 이렇게 이 전체 인구의 막 40%가 넘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실은 세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한일 합방이 될 무렵에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양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양반은 전체 인구의 3% 정도밖에 안 됐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넓게 잡아도 7%. 나머지 93% 내지 97%는 뭐냐? 이 양반들에게 그냥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막 곤장 치고 그러면 내놔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일본이 와가지고 법에 의한 통치, 민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유재산 제도를 보호해주고 토지 측량을 해가지고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해준, 법으로 규정해준 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그 문명 통치를 환영을 한 거죠. 일본 사람을 환영한 게 아니고. 이런 역사적 사실도 엄연히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저는 정말 우리 역사학자, 특히 이 국사학자들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국사학계는 완전히 이제 이른바 이 계급투쟁사관적인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면 다 이제 그 밥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카르텔이 구성이 돼가지고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사학자가 아닌 저희들은 그걸 이제 역사의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주 그 빵빵한 이제 역사의병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혼란기를 거치면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아주 극악무도한 이 반일 감정. 과연 이 반일 감정이 과연 얼마나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맞느냐.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광수,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그 창씨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학병을 독려했다고 그래서 지금 전부 친일파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요 가서 일본 군대에 들어가서 싸워라 얘기한 거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 통치가 그 후반기로 접어 들어가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야 우리가 일본을 뭐 무슨 무장투쟁으로 때려눕힐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으니 우리의 정치적 권리를 회복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힘을 모으자. 그러려면은 결국은 참정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일본 국회에다가 조선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자. 마침 그 당시에 일본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 사람들도 그 이전까지는 군대를 못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학도 지원병이라고 그래서 한국인 중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사람 중에 일부를 뽑아갔어요. 그 지원병인데 학도 지원병의 경쟁률이 가장 낮을 때가 46대 1, 가장 높았을 때가 83대 1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사람이 일본군이 되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예를 들면 뭐 김수환, 추기경 뭐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지원을 해갔어요. 근데 이게 전쟁이 점점 확대되면서 조선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징병을 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징병을 해가려면은 뭔가 대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지도부 사람들하고 야 우리가 그러면은 징병을 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조선 사람도 그 일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그 법을 고쳐달라. 그래가지고 일본의 선거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 조선 대표가 일본 중의원 의석을 22석을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원이라고 해서 상원이죠. 상원은 7석. 그 조건으로 한국인들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인 권리를 확보하자. 그래서 최남선, 이광수, 노천명, 김한란 이런 사람들이 조선 청년들이요. 일본을 위해서 피를 흘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 빼버리고 뒷부분만 가지고 비난을 하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 냉정하게 역사적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법이 개정된 게 1945년 4월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조항이 달려있느냐. 다음번 선거에서는 조선 대표가 22명, 중의원, 귀족은 7명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거 빼면은 전부 쳐 죽일 놈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은 이광수, 최남선의 이 학병 권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다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죠. 제가 글에다가는 다 출처를 밝히는데 유튜브에다가는 출처를 자세히 밝힐 수가 없어서 그건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제가 우리 일본과의 생각 중에서 제가 하나 좀 문제 제기해서 바로 잡은 게 있어요. 쇠말뚝을 일본이 박았다고 하는 거.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예, 그건 다 가짜. 지금 저기 이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던 쇠말뚝도 다 치웠습니다. 그건 다 사기예요. 이런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저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하느냐, 이걸. 있는 그대로의 역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생각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게 정립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실 자체가 지금 다 왜곡이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때 지원받았으면 저 적폐로 감옥 갔겠죠. 김원웅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그 양반 제가 고등학교 선배라 오래전부터 제가 잘 알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주의자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저는 좌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냥 기회주의자들만 존재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뭘지 모르는데 이 인간들은 어느 한편 가만히 봐서 어느 쪽이 힘센지를 봐가지고 재빨리 힘센 쪽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자리를 얻고 떨어지는 떡고물을 얻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가. 그러다 또 이쪽이 또 힘셀 것 같으면 재빨리 이쪽으로 와가지고 또 이 가머니설로 해가지고 또 이쪽에서 자리를 얻고 비슷한 사례 중에 하나가 그냥 김원웅일 뿐이에요. 문정인 씨 같은 사람을 좌익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기회주의자죠. 그러면 이제 그런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이제 미션을 줍니다. 너는 요런 얘기 계속해. 그러면 요런 이권을 내게 줄게. 그러면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세월 바뀌어보세요. 저 사람 또 이쪽으로 와서 재빨리 와서 여기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980년에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국인들은 왜 들지고 왔냐? 우르르 와서 줄 서고. 양동환 씨가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논설에서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이런 사람들은 다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줄 섰던 사람, 박근혜 정부에 줄 섰던 다 그런 류의 속물적 리버럴리스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국가가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저떻고 다 그런 건 쓸데없는 얘기고요. 당장 자기의 눈앞에 떨어지는 이익과 지대 추구 행위를 하는 거죠. 저는 국사학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술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진실을 얘기하면서 발표를 할 때는 엉터리로 하는 걸 보면 그네들도 똑같은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저들은 완전히 무슨 뭐 이상한 존재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상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러면 니네가 가지고 있는 사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료하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논쟁을 하자. 그래도 안 나와요. 예.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하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은 니네가 인용한 거 있잖아. 그 사료는 전부 이거 일제가 조작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작한 증거를 가져와. 그러면 안 나와요. 니네가 얘기한 건 조작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증거를 내놔라 그러면 증거를 못 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지네들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대륙 침략의 화신이니 야욕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러일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이거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이토 히로부미가 러일 전쟁 개전을 결정한 2월 4일 날 어전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불어가지고 우리 이제 일본 망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패해가지고 러시아 군함이 우리 쪽으로 상륙을 하면 옛날에 내가 사무라이 할 때처럼 나도 칼 들고 나가서 싸우다 죽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 사료들은 차고도 넘칩니다. 단지 아무도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줄 뿐이고, 저희들 같은 사람이 이제 찾아서 저도 이제 그 대학교 강단에 나갔는데 이런 얘기 하니까 강의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월급만 받으래요. 월급만 받다가 참 그냥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요. 저는 아버지가 그 만주국에서 장춘 그 당시 신경이라고 그랬죠. 신경에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는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우주항공산업 비슷한 그 떠오르는 신문명이었는데, 아버지 앞에서 일본 놈들이 어쩌고 그러면 너 일로 와봐. 자식아.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너 일본도 모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해? 저는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슨 친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이게 사실이 좀 다른가 보다. 왜냐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로는 야 임마, 너는 왜 좁쌀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이 세상은 땅이 넓고 하늘도 넓고 그런데 너는 왜 생각하는 게 좁쌀만 하냐? 가만히 생각해. 아버지가 살던 시대는 만주국에 그래도 지평선도 보고 세상 넓은 걸 아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아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계명천지의 21세기를 살면서, 제가 그 언론사에 있으면서 한 50개국을 좀 다녀봤어요. 정말 우리나라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건지, 왜 우리가 이렇게 일본을 물고 뜯어야 되는지, 저는 그 근본 원인을 알거든요. 우리는 그냥 중화 문명의 후예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이름, 지금 우리나라의 지명, 이건 다 중국 겁니다. 이성무 국사편찬위원장의 연구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의 족보는 나중에 다 날조한 거지만, 뭐라고 날조했느냐? 우리 조상은 다 중국에서 왔다라고 날조했다. 우리 조상의 80%는 다 중국인이다. 이름마저도 다 중국식으로 바꿨다. 지금 우리 지명 중에 최근에 만들어진 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명은 다 중국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는 뼛속까지 중국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국가 지도부 시진핑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야, 너희들 족보에 니네 조상이 다 지금 그 중국에서 건너갔잖아. 응?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나라는 뭐야? 너 이거 화교국가 아니야, 화교국가. 근데 이 자식아 어디 한미동맹을 해, 싸가지 없이. 빨리 중화조국으로 투항을 해야지.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1940 몇 년도에 창씨개명 하라고 그러니까 다 뒤집어진 거죠. 우리는 이미 중화 방식으로 창씨개명을 했는데 어디 이 외놈 쪽발이들이 창씨개명을 해가지고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단군이 뭐 배달결의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단군이 언제부터 단군이 그 존재했다고 보십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단군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자조선의 기자였어요. 우리가 단군을 섬기기 시작한 거는 정말 미안하고 안 된 얘기지만 1919년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3.1운동 이전까지 한국인은 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에 열받아가지고 다 만세 부르러 나왔는데 양반도 만세 부르고 쌍놈도 만세 부르고 백정도 만세 부르고 여자도 만세 부르고 하다 보니까 야 우리 이거 다 같은 우리 사람이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이 그때서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 그럼 우리의 상징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래서 등장하는 게 단군이 등장을 해요. 1919년 이전에 단군이라는 거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나오나. 우리는 거대한 그냥 역사적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국복의 일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일본이 그러면 단군을 어떻게 없앴는지, 조선왕조 실록에 왜 단군이 5차례인가 6차례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럼 우리의 민족이 시조면은 우리 민족이 시조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뭐를 한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조선왕조 실록 어마어마한 대질 그 기록 안에 단군이라는 기록이 몇 번 나오느냐. 그 국사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찾아낸 건 6번인가 밖에 없어요. 조선시대에 우리의 시조는 누구냐? 기자가 중국에서 왔다. 은나라가 망한 다음에 주나라가 만들어지자 은나라의 유민이 이끌고 기자가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인들을 교화시켜서 기자조선이 만들어져서 기자가 우리의 문명의 그 원류다. 무슨 일제시대 때 단군을 없애요. 정말 저 이런 얘기 하면은, 정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저런 게 무슨 학자야, 저게? 네? 사료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어떻게 환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막 근거사라도 없고 막 이러니까 어떤 또 이 국뽕들은 또 환단고기 이런 데 또 막 빠져가지고 슈메르 문명이 우리 거래 아니 그렇게 얘기하려면 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홍수 설화가 나오고 거기에 아담과 이브의 설화가 나오고 다 이게 우리 거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눈 달리고 코 달리고 다 달렸으니까 저거 우리 한민족이야라고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임나일본부 이런 것도요. 정말 그 대논쟁을 벌여서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쪽까지는 제가 전공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근대사서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제가 조선일보 기자를 하면서 정말 우리 역사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젊은 박사급 연구원
8명하고 약 7년 6개월에 걸쳐서 조선왕조실록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한 결과 정말 안 됐습니다만은 조선은 노예제 국가였구나.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참 될까 모르겠는데, 우리 전체 그 도시 중에, 지역 중에 노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사실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인구의 62%인가가 노비였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방귀깨나 끼는 양반들 벼슬 사느라고 다 서울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비들이 같이 와가지고, 노비의 인구 구성비가 가장 그 높은 지역이 사실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야, 이제 양반도 없고 쌍놈도 없고 노비도 없어,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 동등한 사람이야 라고 해줬을 때 어디를 지지하겠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조선시대에는 이 주자성리학이 아주 팽배해서 이 불교를 다 투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이제 산으로 쫓아내버리고, 중은 도성 안에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의 신부는 천민으로 격하를 시켰어요. 재산 다 뺐고 500년 동안을 이제 차별을 받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 통치를 하려면은 우군 세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불교 애들이 참 엄청 차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내일부터 도성 출입 허용. 그래가지고 이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허용시켜 준 게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들이 그냥 돌아가지고 다 일본에 협조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불교를 다 받아들여서 소위 말하는 대처성 불교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 불교는 소위 말하는 이 비구승 불교인데, 이게 전부 그냥 장가간 대처성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권력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다 투들여 부순 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불교 탄압이라는 거죠. 정말 일제시대 때 이 승려들의 이 친일 행각을 보면은요, 충격적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왜 그렇겠어요? 자기네들의 그 천인 신분에서 해방시켜준 게 일본이, 이거 다 일본에 협조한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참 심각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예. 네, 고맙습니다. 네.